저는 그날 아침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4시 3분. 알람이 울렸어요. 원룸 옥탑방 천장에서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가 천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거세게 쏟아지는 비였죠. 창문을 열어보니 세상이 온통 빗줄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망했다. 오늘은 제 인생이 걸린 날이었어요. 서현그룹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 최종 발표. 3년을 준비한 기회였습니다. 어머니 투병비로 빚을 진 후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밤새 작업하다 쓰러지기도 했고 끼니를 거르며 샘플 의상을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다니. 뉴스를 켰습니다. 서울 전역에 시간당 8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하철 노선이 운행을 중단됐는데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포트폴리오와 샘플 의상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옷장에서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3년 전 어머니가 사주신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새벽 5시 10분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5분. 평소라면 여유로운 거리였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빗줄기가 우산을 뚫고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바지 끝이 금세 젖어들었고 구두는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축축해졌죠.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입구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2호선 일부 구간 운행 중단. 역무원의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서현그룹은 강남에 있었어요. 2호선을 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죠. 버스는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폭우 때문에 배차 간격이 엉망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고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걸어서라도 가겠다고. 회사까지는 약 5km. 평소라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발표는 오전 9시, 지금 6시였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남대문 시장을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새벽 7시 20분. 비는 더 거세게 쏟아졌고 저는 이미 전신이 젖어 있었어요. 가방 속 포트폴리오만은 지키려고 품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 골목 언덕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한 할머니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상자가 쏟아지며 온갖 물건들이 빗물 흐르는 골목길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가위, 실, 바늘, 단추, 천 조각들. 할머니는 넘어진 채로 손을 뻗었지만 물건들은 빗물을 따라 점점 더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7시 22분. 회사까지는 아직 2km 이상 남았고 포트폴리오는 물에 젖으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생의 기회와 눈앞의 할머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샘플 의상 가방을 건물 처마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먼저 할머니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울상이었죠. 아가씨, 됐어 아가씨는 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골목을 따라 흘러내리는 도구들을 주우러 뛰어갔습니다. 빗물에 손을 담그고 가위를 건졌어요. 진흙탕에 빠진 실패들을 주웠고 도랑으로 흘러가던 바늘꽂이를 겨우 붙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블라우스는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무릎을 꿇어 물건을 주울 때마다 바지에는 얼룩이 번졌고 구두는 완전히 망가졌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에 하나둘 모인 도구들을 보며 할머니가 우는 걸 봤거든요. 40년을 이걸로 밥 먹고 살았는데.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흩어진 도구들을 거의 다 주워 모았습니다. 아가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차가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줘? 옷도 다 망가졌잖아. 그제야 저는 제 몰골을 봤습니다. 흰 블라우스는 온통 갈색 얼룩투성이.
바지 무릎은 찢어졌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시계를 봤어요. 7시 43분. 회사까지 1시간 17분 남았습니다. 거리는 아직 2km. 아가씨, 어딜 가려던 길이었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중요한 면접이요. 아니, 발표예요. 근데 괜찮아요.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꼴로 발표장에 들어간다면 합격은커녕 입장조차 거부당할 게 뻔했죠. 하지만 할머니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할머니는 상자 밑바닥을 더듬더니 낡은 천 보따리를 꺼냈어요. 보따리를 풀자 무언가 은빛으로 빛나는 물건이 나타났습니다. 은재 재봉 가위였어요. 비에 젖었는데도 고급스럽게 빛났습니다. 손잡이 부분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이거 받아. 내 인생의 부적이었어. 할머니, 이건 너무 귀해 보이는데요. 정말 귀해 보였습니다. 요즘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디자인이었어요. 손잡이 곡선 하나하나가 예술작품 같았죠. 괜찮아. 너같이 착한 아이한테 주려고 40년을 기다렸나 봐. 오늘 내가 가져. 꼭 좋은 일 있을 거야. 할머니는 제 손에 가위를 쥐어주었습니다. 묵직했어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의미가 담긴 것 같은 무게였죠. 정말 받아도 돼요? 그래, 이제 내겐 쓸모없는 물건이야. 하지만 너한텐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저는 가위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꼭 소중히 간직할게요. 아가씨도 꼭 합격해라. 이렇게 착한 아이가 떨어질 리 없어. 할머니를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몸으로 뛰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구두는 발목을 쓸리게 했고 무거워진 옷은 몸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8시 30분 서영그룹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로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진흙 얼룩이 잔뜩 묻은 블라우스, 찢어진 바지, 흐트러진 머리. 마치 노숙자 같았어요. 경비 아저씨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로 오셨는지.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 최종 발표하러 왔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휴지로 얼굴에 진흙을 닦아냈어요. 머리를 최대한 정돈했고 블라우스의 얼룩을 물로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오히려 물얼룩만 더 커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꼴로 들어가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3년을 준비했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심사 이전에 입장조차 거부당할 것 같았어요. 그때 가방 속에서 무언가 손에 닿았습니다. 은재 가위.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 내가 가져. 꼭 좋은 일 있을 거야. 저는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잡이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착각이겠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발표는 하고 가야지. 저는 가위를 다시 가방에 넣고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9층 대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다른 지원자들이 보였어요.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주름 하나 없는 옷, 반짝이는 구두. 제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설마 노숙자 아니야?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어요. 부끄러워할 일 아니야. 나는 할머니를 도왔을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지한 씨, 진행요원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발표 준비는 되셨나요? 짧게 대답하고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포트폴리오를 펼쳤어요. 다행히 가방 안쪽에 넣어둬서 물에 젖지 않았습니다. 샘플 의상도 건물 처마 밑에 두었다가 수거해왔기에 무사했죠. 하지만 문제는 제 외모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심사위원들 앞에 선다고
두려웠어요. 시선이, 평가가, 비웃음이. 이지한 지원자, 입장해 주세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를 들고 일어섰어요. 문을 열고 발표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앞에 앉은 심사위원들의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참관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현민 회장. 뉴스에서만 보던 분이었어요. 왜 이 자리에 계신 건지는 몰랐지만 그분의 눈빛은 다른 심사위원들과 달랐습니다. 날카롭지도 비웃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 속에는 할머니가 준 인제 가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그 가위가 제 인생을, 그리고 할머니와 한 회장의 40년 인연을 다시 이어줄 거라는 걸. 발표장 안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에어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심사위원 3명이 앉은 테이블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온 방을 얼려버린 것 같았죠. 가운데 앉은 여성이 최유진 전무였습니다. 서현그룹 디자인 본부장. 패션계에서는 냉혈한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녀의 눈빛이 제 얼룩진 블라우스를 훑고 지나갔어요.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오른쪽에는 강민재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뭐라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죠. 이게 뭐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왼쪽 심사위원은 말없이 서류만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편 참관석. 서현민 회장이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과 달리 그분의 눈빛은 날카롭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무언가를 관찰하듯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트폴리오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다행히 안쪽 내용은 무사했습니다. 3년간 준비한 디자인 스케치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파이거 표지에는 물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최유진 전무의 시선이 그 얼룩에 꽂혔어요. 이지한 지원자. 차갑게 내뱉는 목소리였습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왜 이 모양입니까? 시작부터 공격이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강민재 이사가 비웃듯 끼어들었어요. 펜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발표장에 울렸습니다. 3년을 준비했다면서 오늘 아침에 급한 일이요? 프리랜서면 시간 관리가 더 철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완벽한 준비를 해왔을 거예요. 깔끔한 정장, 주름 하나 없는 포트폴리오, 리허설까지 마친 발표. 그런데 저는 진흙투성이 옷에 물얼룩 묻은 파일을 들고 서 있었죠.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넘어지신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빗물에 흘러내리는 도구들을 주워드리다 보니 옷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요. 최유진 전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입꼬리가 비꼬듯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원자는 본인의 인생이 걸린 발표보다 모르는 할머니가 더 중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한심한 선택을 했다는 듯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죠. 강민재 이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동정심으로 일하는 건 아마추어나 하는 짓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프로는 우선순위를 구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셨나요?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한 겁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분명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진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 인생과 타인의 고통,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유진 전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이 먼저, 그럼 지원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미팅이나 마감 시간보다 길거리에 낯선 사람을 우선할 건가요? 그게 프로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들에게는 변명으로 들릴 테니까요. 세 번째 심사위원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발표나 시작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 디자인 컨셉은 시간을 담은 옷입니다. 패스트 패션의 시대에 천천히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지요. 말하는 동안 심사위원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최유진 전무는 지루하다는 듯 펜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강민재 이사는 팔짱을 낀 채 한숨을 쉬었고요. 세 번째 심사위원은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만 뒤적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비했던 멘트들이 입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5년을 준비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졌죠. 포트폴리오를 넘기며 디자인을 설명했습니다. 손으로 그린 스케치들. 하나하나 밤을 새워 완성한 작품, 옷의 주름, 천의 질감, 빛이 닿는 각도까지 세심하게 표현했죠.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죠. 강민재 이사가 포트폴리오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디자인들 전부 손으로 그린 스케치네요. 요즘 누가 이렇게 합니까? 공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손으로 그려야 옷의 질감과 감성이 잘 드러나서요. 그건 지원자 개인 취향이죠. 제 말을 자르며 그가 말했어요. 실무에서는 디지털 작업이 필수입니다. 시대를 역행하시는 건가요? 반박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유진 전무가 차갑게 이어받았어요. 컨셉도 추상적이고 실용성도 떨어지네요. 그녀는 포트폴리오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가치가 없다는 듯이. 그리고 샘플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시간을 담은 옷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의상.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런 가격으로는 시장성이 전혀 없어요. 예술가가 되고 싶으신 건지,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네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년을 준비하면서 밤새워 그린 스케치들이, 끼니를 거르며 만든 샘플들이, 어머니 병원비 걱정하며 쏟아부은 모든 시간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가방에서 디자인 스케치를 더 꺼내려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맑은 금소금이 발표장에 울렸습니다. 아까 그 할머니가 주신 은재 가위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가위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순간만큼은 가위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됐죠. 정교한 손잡이의 문양이 보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새긴 듯한 섬세한 곡선들. 오래된 물건이지만 여전히 품기 느껴지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뒤편 참관석에 앉아있던 서현민 회장이 순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걸. 그분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벌어졌고 손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당황도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오래전 죽은 줄 알았던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가위를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더 빨랐어요. 그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표장 안이 술렁였어요. 회장이 직접 움직이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참관석에서 단상까지 걸어오는 회장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아니, 급했어요.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제가 죽겠습니다. 회장이 몸을 숙여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제야 봤습니다. 가위 손잡이 안쪽에 희미하게 새겨진 각인을 1985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위를 쥔 손의 힘이 너무 세서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아니, 이게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순의 회장이 거대한 패션그룹을 이끄는 그 냉철한 사업가가 작은 가위 하나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이게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아, 오늘 아침에 도와드린 할머니께서 주신 건데요. 남대문시장 골목에서 옷 수선하시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발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현민 회장이 우는 걸 본 사람은 여기 있는 누구도 없었을 겁니다. 회장은 가위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마치 평생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은 사람처럼. 아니, 죽은 줄 알았던 누군가의 흔적을 발견한 사람처럼. 회장님, 최유진 전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위를 움켜쥔 채 서 있었죠. 그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민재 이사도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발표장을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어요. 문을 나서다 벽에 손을 짚는 게 보였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유진 전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지안 씨, 일단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시죠. 결과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발표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눈물이 났죠.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3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안 됐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몰골로 들어온 순간부터 제 기회는 끝난 거였죠.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초라했어요. 얼룩진 옷, 부스스한 머리, 붉게 충혈된 눈.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했어요. 5년을 준비해서 이 기회를 놓쳤으니 다시 시작하려면 또 얼마나 걸릴까요?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건물을 나섰어요.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습한 공기가 숨을 막는 것 같았죠.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엄마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딸, 발표 잘 봤니? 밥은 먹었어?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에 계신 엄마는 제가 오늘 발표가 있다는 것도, 폭우가 쏟아졌다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망쳤다는 것도 모르실 거예요. 미안해요, 엄마. 이번에도 안 됐어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키패드 위에서 멈췄어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가위, 회장이 가져가셨어요. 할머니의 40년 부적이었다던 그 은재 가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떨어뜨린 바람에 할머니의 소중한 물건을 돌려드리지도 못하게 됐어요. 설명이라도 드려야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할머니는 평생 지켜온 부적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실 테니까요. 저는 남대문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침에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그 골목. 오전 장사 시간이니 아직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발표는 망쳤고 가위마저 잃어버렸고 오늘 하루가 악몽 같았어요. 골목 입구가 보였습니다. 언덕 중턱 할머니의 수선 좌판이 보였어요. 작은 천막 아래 바느질하고 계시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다행히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르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가씨,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합격했어.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할머니 앞에 섰어요. 말을 꺼내려는데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이고, 왜 울어?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황급히 일어나 제 손을 잡았어요. 가위 할머니 부적 제가 떨어뜨렸는데 면접장에 있던 회장님이 가져가셨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은재 가위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회장님이 그 가위를 보고 뭐라고 하시던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손이 떨리시면서 가위만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우시더라고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찾으신 것처럼.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더 깊게 파였어요. 입술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셨다고? 회장님이 그 가위를 들고 나가셨는데 제가 돌려달라고 말도 못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가씨, 그 회장님 혹시 이름이?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서현민 회장님이세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현민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떨림이 아니라 무언가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듯한 목소리였죠. 저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현민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웃고 있었죠. 저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은재 가위에는 1985년 3월이라는 각인에는 40년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다시 시작되려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회장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연락이었어요. 탈락 통보를 받을 줄 알았는데 회장님이 직접 저를 부르신 거죠. 차분하지만 간절한 목소리로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슨 일일까? 혹시 가위 때문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서현그룹 건물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한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어제보다 더 떨렸습니다. 회장님을 직접 만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최상층 회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이 보였어요. 복도 양쪽에는 유명 작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품격을 더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이지한 씨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회장실이 펼쳐졌어요.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풍경이 아니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계신 서현민 회장이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제는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중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쉰 목소리였어요. 밤새 우신 것 같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은재 가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그 가위를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앉으세요. 이지한 씨.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장님은 가위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밀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성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이 가위를 40년 만에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회장님의 손가락이 가위를 따라 흘렀어요. 손잡이의 곡선을, 은빛 광택을, 그리고 그 안쪽에 새겨진 작은 각인을, 1985년 3월이라는 숫자를. 제 인생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분의 눈빛이 멀리 있었어요. 지금 이 고급스러운 사무실이 아니라 40년 전 어느 골목을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내리던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골목을. 회장님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20살이었다고 했습니다.
구로공단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죠.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단추를 달고 옷깃을 박았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먼지가 날리는 공장에서 손이 굳을 때까지 일했다고 해요. 회장님이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어도 남아있는 굳은 살이 손가락 마디마다 박혀 있었습니다. 재봉틀 바늘에 찔린 흔적, 가위에 베인 자국, 천을 잡아당기며 생긴 주름들. 이 손으로 꿈을 꿨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손재주는 있었지만 가난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고 하셨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지만 그건 하늘의 별 따기였죠. 명문대를 나와야 하고 유학을 가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는 세계였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퇴근하면 도서관에 갔어요. 문 닫을 때까지 앉아서 패션 잡지를 봤답니다. 외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런웨이 사진을, 천의 재질과 패턴을 연구했죠. 손으로 스케치를 그렸는데 종이가 아까워서 신문지 여백에다 그리곤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20살 청년이 좁은 도서관 책상에서 꿈을 그리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서 쉴 시간에 그 청년은 연필을 쥐고 신문지에 드레스를 그렸을 거예요. 언젠가는 하고 믿으면서.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1985년 3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퇴근길이었죠. 늘 지나다니던 골목이었는데 그날따라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영숙 양재학원이라는 간판 쇼윈도에는 아름다운 드레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답니다. 그 드레스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연보라색 실크 원단이 빛을 머금고 있었고 허리선에서 스커트로 이어지는 곡선이 완벽했답니다. 어떻게 저런 곡선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빛이 흐를 수 있을까 하고 넋을 잃고 바라봤죠. 작업복 입은 공장 노동자가 학원 쇼윈도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답니다. 그저 그 드레스가, 그 아름다움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회장님이 쓸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올 거면 들어오고 아니면 가세요. 돌아보니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학원 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해요. 짧은 머리, 당찬 눈빛,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 손에는 천 샘플들을 가득 들고 있었죠. 박영숙 원장이었습니다. 퉁명스러웠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답니다. 오히려 눈빛이 똑 부러지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회장님이 머뭇거리다 물었답니다. 여기 수강료가 얼마냐고요? 3개월에 30만 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턱없이 비쌌습니다. 당시 회장님 월급이 15만 원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2달 월급을 모아야 겨우 3개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금액이었죠. 돌아서려는데 영숙 원장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 손 좀 봅시다. 펴봐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손을 펼쳤답니다. 영숙 원장은 회장님의 손을 이리저리 살폈어요. 손바닥, 손가락, 손톱, 손목의 각도까지 유심히 봤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공장에서 일해요? 봉제공장입니다. 얼마나 했어요? 2년 됐습니다. 영숙 원장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리하게 빛났어요. 이 손 타고난 손이네요. 그녀가 회장님의 손가락 끝을 눌러보며 말했답니다. 2년 일했으면 손이 더 거쳐야 하는데 당신은 섬세하게 쓰고 있어요. 굳은 살 위치를 보니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작업하고 있군요. 손목 각도도 좋고 손가락 길이와 비율도 이상적이에요. 회장님은 놀라셨답니다. 손만 보고 그걸 어떻게 아는 걸까요? 디자이너 하고 싶어요? 영숙 원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고 싶다고,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학원비는커녕 책 살 돈도 없다고. 그럼 청소하세요. 예, 새벽반 청소해요. 매일 아침 6시에 와서 학원 청소하고 정리하세요.
그 대신 수업은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되묻자 영숙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 첫째, 절대 지각하지 말 것. 둘째, 성실하게 배울 것. 셋째, 재능을 낭비하지 말 것. 당신 손은 돈 버는 손이 아니라 옷을 만드는 손이에요. 공장에서 썩히기엔 아까운 재능입니다. 영숙 원장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 20살인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그때 영숙 원장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어요. 20살이 무슨 나이야? 나도 35에 이 학원 시작했어요. 늦은 건 없어요. 시작하지 않는 게 늦는 거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20살 청년에게 용기를 줬어요. 늦지 않았다고, 시작할 수 있다고, 꿈을 꿀 수 있다고. 다음 날부터 회장님은 새벽 6시에 학원에 갔답니다. 공장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서 2~3시간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 학원으로 향했어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수업을 들었죠. 끝나면 공장으로 출근해서 또 12시간 일했습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하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행복했답니다. 영숙 선생님은 엄격했지만 정말 잘 가르쳤어요. 단순히 손재주만 가르친 게 아니었답니다. 옷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이 어떻게 흐르는지, 사람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빛이 어떻게 닿는지, 계절에 따라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 회장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때를 떠올리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디자인이니까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배우는 거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회장님을 부르셨답니다. 신인 디자이너 콩쿠르에 나가보라고 하셨죠. 자신감은 없었지만 해보고 싶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럼 됐어요. 자신감은 실력이 만들어주는 거니까. 당신은 이미 실력이 있어요. 선생님의 격려를 받고 콩쿠르를 준비했습니다. 밤새워 디자인했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학원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어요. 샘플을 만들 돈이 없어서 공장에서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모았답니다. 바느질은 손으로 했고 염색도 직접 했어요. 한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준비했답니다. 콩쿠르 날이 왔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전부 명문대 출신이거나 유명 학원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회장님만 유일하게 고졸, 공장 노동자였죠. 작업복 냄새가 날까봐 걱정했답니다. 손톱 밑에 낀 때가 보일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자 모든 게 달라졌답니다. 회장님이 만든 옷은 달랐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노동자의 손으로 만든 노동자의 삶이 배어있는 옷이었죠. 결과는 대상이었습니다. 서현민.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상금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연봉보다 많은 돈.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상금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가위를 만든 겁니다. 회장님의 손가락이 가위를 따라 흘렀습니다. 은재 재봉 가위 맞춤 제작이었죠. 은공의 장인을 찾아가서 일주일을 기다려 만들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치였죠. 그 돈이면 학원 1년치 수강료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께 드릴 선물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손잡이에 각인을 새겨달라고 했습니다. 1985년 3월이라고요. 제가 선생님을 만난 그 달을요. 가위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선생님께 드렸을 때 선생님은 우셨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가위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답니다. 현민아, 이 가위면 충분해. 내가 잘 되는 걸 보는 게 내 소원이야.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회장님은 그날 또 하나의 소식을 전했어요. 콩쿠르 대상 수상자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다고, 파리로 간다고,
선생님이 놀라며 물으셨답니다. 회장님은 꼭 성공해서 돌아와서 선생님 학원을 전국의 체인으로 만들어드리겠다고 큰 소리쳤어요. 21살 청년의 당찬 약속이었습니다. 그래, 내 말 믿을게. 나도 늦게 시작했지만 여기까지 왔잖니. 넌 나보다 15살이나 어려. 더 멀리 갈 수 있어. 꼭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렴.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파리로 떠났습니다. 유학 생활은 힘들었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문화, 프랑스어를 못해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고 돈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빵만 먹는 날도 있었답니다. 인종차별도 당했어요. 아시아인 노동자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견뎠어요. 선생님 생각하며 버텼답니다. 선생님이 믿어주셨으니까. 선생님께 약속했으니까. 3년의 학업을 마치고 현지 패션하우스에 취직했죠.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다른 디자이너들의 보조 일을 했어요. 하지만 성실했고 실력이 있었습니다. 5년 더 일하며 경험을 쌓았어요. 그리고 작은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어요. 작은 아틀리에에서 소량 생산하는 브랜드. 하지만 옷은 진실했고 사람들이 알아봐줬습니다.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성공을 거둔 후였죠. 파리에서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며 이름을 알렸고 이제 한국에 진출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생님께 약속을 지키러 온 겁니다. 영숙 양재학원을 찾아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학원은 없었습니다. 자리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답니다. 부동산에 물어봤습니다. 5년 전에 학원이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원장은 어디 갔냐고 물었지만 모른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동사무소에 물어봤고 옛날 학원 학생들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10년 동안 성공하겠다고 은혜를 갚겠다고 버텼는데 정작 돌아왔을 때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가위만이 선생님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 손에 없었죠. 선생님께 드렸으니까요. 그 후로 40년을 살았답니다. 회사를 키웠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었죠. 서현그룹을 만들었고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렸습니다. 업계에서 인정받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선생님을 잊은 적이 없었답니다.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언젠가는 선생님 앞에 서서 약속을 지켰다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순의 회장이 20살 청년처럼 울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제 40년 만에 이 가위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당신 손에서요. 이지한 씨,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옷 수선을 하신다고 했죠. 회장님은 곧바로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입니까? 지금 당장 이지한 씨가 아는 남대문 시장 옷 수선하시는 할머니 무조건 찾으세요. 박영숙이라는 분입니다. 75쯤 되셨을 겁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1985년 3월처럼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약속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은재가위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40년 만에 재회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재회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슬프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이에요. 오후 4시 회장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전화를 듣는 내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찾았습니다. 남대문 시장 7길 언덕 중턱 옷수선 좌판입니다. 박영숙 맞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책상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40년을 기다린 순간이
코앞에 다가온 겁니다. 이지한 씨, 지금 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서둘러 건물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는 회장님의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고 저와 회장님이 탑승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회장님은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40년의 기다림, 40년의 그리움, 40년의 죄송함이 모두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차는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시각이었어요. 시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장을 보는 사람들, 퇴근길 사람들,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 활기찬 골목이었죠. 하지만 회장님의 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고급 세단은 이 골목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차를 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죠. 저기입니다. 비서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언덕 중턱에 작은 좌판이 보였어요. 천막 하나 쳐놓고 그 아래 할머니가 앉아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도와드렸던 바로 그 할머니, 박영숙 할머니였습니다. 회장님은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계셨어요.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셨습니다. 회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10년이나 늦게 돌아온 저를. 회장님, 할머니는 40년 동안 가위를 간직하셨어요. 그건 회장님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제 말에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순의 회장이 아니라 20살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바느질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작은 단추를 달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죠. 회장님이 할머니 앞 3미터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인 줄 아셨나 봐요. 안경 너머로 회장님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선하실 거 있으세요?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할머니를 바라보며 서 계셨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다시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안경을 벗으셨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회장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셨죠. 회장님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서현민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늘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춘 채 할머니는 회장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현민이? 네, 선생님 저예요. 손에 들고 있던 바늘과 실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에 울렸죠. 그 공장 다니던 20살짜리 현민이?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봤어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살 청년은 60의 회장이 되어 있었고 35의 원장은 75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그때 그날과 똑같았어요. 제자를 보는 스승의 눈빛, 스승을 보는 제자의 눈빛. 할머니의 손이 떨리며 회장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정말 현민이구나. 네, 선생님 늦었습니다. 정말 늦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좁은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거대한 패션 그룹의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급 양복 바지가 먼지 쌓인 골목바닥에 닿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보는 시선들. 하지만 회장님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저 할머니만 바라보며 오열하셨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1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돌아왔을 때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도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75의 할머니가 60의 회장과 마주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민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성공했구나. 할머니가 회장님의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신문에서 봤어. 서현그룹 회장. 혹시나 해서 이름을 찾아봤는데 서현민.
내 현민이가 맞더라고. 하지만 너무 높은 사람이 되어서 감히 찾아갈 수가 없었어. 내가 기억해 줄까 싶기도 했고 40년이나 지났는데 가난한 학원 원장을 기억이나 할까 싶었지. 할머니의 눈물이 회장님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위는 팔지 않았어. 이것만은 절대 팔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내가 준 가위니까. 내 마음이 담긴 가위니까. 선생님, 왜 이러고 계세요? 학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회장님이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초라한 수선 좌판, 낡은 천막, 해진 방석.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 10년 전이야. 하루아침에 다 날렸지. 학원도, 집도, 저축해둔 돈도. 남편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3년 전에 세상 떠났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빚을 갚느라 모든 걸 팔았다고. 학원 건물도, 재봉틀들도, 천재고도. 하지만 가위만은 절대 팔지 않았다고.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그 가위를 보면 힘이 났거든. 내가 가르친 제자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다는 게 그게 나한테는 자랑이었어. 비록 이렇게 됐지만 난 좋은 스승이었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었지. 이제 그만 수선일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선생님이 저를 키워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선생님을 모실 차례입니다. 성공해서 돌아와서 선생님 학원 전국에 체인으로 만들어드린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약속 지킬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학원은 됐어. 이제 내 나이가. 하지만 내 마음은 받을게. 고마워, 현민아.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서로의 손을 잡고 40년의 세월을 나누었어요. 지나간 이야기들을, 그리운 날들을, 힘들었던 순간들을.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이지한 씨, 이리 오세요. 이지한 씨, 진짜 심사는 오늘 아침 비 오는 골목길에서 끝났습니다. 당신은 합격입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물에 젖었든 옷이 찢어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먼저 봤어요. 자신의 기회보다 넘어진 할머니를 먼저 봤습니다. 회장님이 할머니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저는 40년 만에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위가 당신 손을 거쳐 제게 왔고, 그래서 선생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가씨, 고마워. 내가 나를 도와서 현민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저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지한 씨,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디자인팀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인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골목에는 저녁 노을이 비쳤어요. 은재 가위가 할머니 좌판 위에서 노을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40년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회장님과 할머니, 그리고 저. 세 사람의 인연이 이 좁은 골목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은혜를 갚으셨나요? 아니면 아직 갚지 못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을. 40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서현그룹 디자인팀에 입사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신입이라는 이유로 온갖 자비를 다했고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비 오는 날 할머니를 도왔던 그 선택이 옳았다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디자인 3벌이 실제 매장에 걸렸습니다. 처음으로 손님이 제 옷을 사는 걸 봤을 때 울었어요. 드디어 진짜 디자이너가 된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지금 저는
지안 라인이라는 제 이름을 건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도 모두 갚았어요. 지난달 마지막 빚을 정리했을 때 엄마와 함께 울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강남의 깨끗한 아파트에 사셨어요. 회장님이 준비해 주신 곳이었죠. 처음 이사 가시던 날 할머니는 빈 아파트를 둘러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꿈인가? 할머니는 더 이상 옷수선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서현그룹이 후원하는 영숙장학재단의 이사로 활동하셨어요.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꿈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 40년 전 할머니가 회장님께 해주셨던 것처럼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재단 사무실에 나가셨습니다. 장학생들을 면접 보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셨죠. 나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단다. 그러니 너희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줘라. 그게 은혜를 갚는 거야.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회장님 댁에서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어요. 회장님, 할머니, 그리고 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댁은 한남동 언덕 위 고풍스러운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소나무가 있었고 처마 밑에는 빨간 등이 걸려 있었죠. 거실 바닥에는 좌식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준비하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불고기, 잡채, 나물들,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 가끔은 직접 해야 맛이 나죠.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평소에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푸근한 아저씨 같았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이번 주에 만난 장학생 이야기를, 회장님은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는 지안 라인 준비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마당의 소나무 위에 소복이 쌓였죠. 회장님이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천으로 감싼 물건. 은재 가위였습니다. 오늘 이 가위를 전하고 싶습니다. 회장님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셨어요. 이지안 씨, 이 가위를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회장님이 가위를 집어드셨어요. 40년 전 제가 선생님께 이 가위를 드렸을 때 약속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라는 거요. 회장님이 제 손에 가위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주신 것을 이제 저는 당신에게 줍니다.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가위가 묵직했습니다. 40년의 이야기가, 두 사람의 인연이, 그 모든 감동이 담긴 무게였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날 아침, 당신은 자신의 기회보다 할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착한 아이야. 내 덕분에 내 가위가 제자리를 찾았구나. 나도 늦게 시작했지만 현민이라는 좋은 제자를 만났고 현민이도 20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니. 그리고 너도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 회장님, 저도 꼭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1985년 3월의 그 약속처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위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조명을 비추니 40년 된 가위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났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 저는 할머니를 도왔고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타인을 위한 선택이 결국 나를 위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누군가를 도우며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라는 것을. 40년 전 할머니가 회장님께 주신 기회가 40년 후 제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기회를, 이 따뜻함을, 이 은혜를 전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건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으로, 작은 도움으로, 작은 따뜻함으로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